근데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는 있잖아요. 주택의 입주자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하는지.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장운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주택이 아닌 복리시설이라면 신고만 되죠, 그죠? 신고. 이것도 민간을 전제로 해서. 공공사업주체라면 믿어주기 때문에 승인신고 다 필요 없다. 그러면 뭐 훨씬 문제 봅시다. 31번 뭐 다 반복되니까. 주택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 상가 같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는 시장 승인 신고 필요 없어요. 토지주택공사라 필요 없습니다. 원래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가 맞아요, 원래는. 그런데 민간을 전제로 하잖아. 공공사업주체라면 그 승인 신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도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네. 틀렸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장에서 우선에 제출하라. 이게 맞습니다. 나중에 제가 언급하는 건데 이것이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거든요. 견본주택이. 그 견본주택에 찾아갔더니만 마감자재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갖고 막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 입주를 해보니까 달라.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다르다면 이걸 손해배상을 뭐 청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증거가 있어야 청구를 하죠, 그냥.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지금 여기는 이제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그 건설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통 민간사업자라면 그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 시장에서 승인 신청할 때거든요. 공공은 승인 신청이 없기 때문에 건설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마감자재 목록표를 다 작성하고 동영상까지 다 촬영을 해서 이거를 시장의수구청장에 제출하게 해놨어요. 그럼 시장의수구청장은 사용검사 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 최소 2년 이것도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하다가 입주자가 입주하고서 보여달라 하면 보여줘야 돼. 그럼 그거 갖고 증거자료를 삼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혹시 마감재 쓴 목록표대로 써야 됩니다만, 재료를 써야 됩니다만, 그 제품이 뭐 부도가 나서, 공장이 부도가 나서 안 된다,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면은 다른 거를 쓸 수밖에 없는데, 다른 거 쓰더라도 애초에 그 품질과 동질 이상을 써야 되지, 하질은 쓰면 안 돼. 동질이나 상질은 상관없어요. 다른 거를 써야 된다라면. 뭐 그런 정도,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맞는 얘기고, 3번에. 관광특구에서 건설을 고파는 30층 이상의,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라면 법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되는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 보통이라면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택 중에서는 어디서 짓는 거? 공공택지에서 짓는 것은 다 적용받는다. 민간택지는 원칙적으로 적용 안 받대. 민간택지에서는 국장이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만 적용받잖아요. 그게 원칙인데 거기에 해당돼도 안 받는 예외 있잖아. 안 받는 예외. 대표적인 게 제일 혜택 많이 주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경제자유위원회에서 안 받기로 의결한 것도 있지만 길지만 잘한다. 그죠? 지금 얘기한 거. 관광특구에서 짓는. 관광특구에서는 큰 공동주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50층, 초고층 높이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든지 높이로 따지면 곱하기 3을해서 150m 이상이 되든지 주택보다는 곱하기 3이잖아.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광특구에서 건설을 고파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야 돼요. 4번의 공호택지 외의택지에서 즉 민간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죠. 여기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역시 앞에 거 상관없어요. 읽어보고 났더니 도시형 생활주택이잖아요.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을 안 받는다. 안 받는 혜택. 5번에 시도이사는 사업승인이 신청이 있을 때로 따라 30일 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글쎄 이거 뭐 20일 내 하라 이렇게 해서 나왔지만 뭔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정답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미 정답은 나왔다고 이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정답 이거를 정답화 시킬 수는 없지. 이걸 언제까지 설치하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틀린 집으로 낸 것에 불과합니다. 내용 몰라도 돼요. 자, 넘겨보십시다. 33번에 분양가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택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 지금 틀린 거 찾는 겁니다. 2번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55층의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요? 50층 이상이니까. 50층 이상의 아파트 공동택이죠. 구체적 숫자 적용되지 않는다. 3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분양가 공시제도에 대한 얘기인데 분양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거는 역시 공공택지에서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공공택지는 거릴 게 없다 그랬잖아. 공공택지에서는 뭐 공급가 그대로 다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 공공택지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이 분양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공시하게 돼 있어요. 민간택지가 대부분 안 해.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몇몇 곳에만 예외적으로 가는 원칙은 안 해요. 그런데 공공택지는 다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공공택지죠?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분양가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4번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있어서 분양가 산정에 기준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시장허수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됐는데 원래 기본형 건축비는 국장이 정하는 게 기본형 건축비야. 국장이 정하는 게 기본형 건축비인데 시장허수구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요.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몰라도 되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아유 5번도 그래. 5번도 뭘 이런 거 뭐. 자, 뭐 분양가 공시랑 관련해서 그냥 3번을 틀리게 된 것이고요. 역시 35번 봅시다. 자꾸 여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주택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70%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허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가요? 왜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지만 공공에 속하는 토지주택공사가 70%를 출자했다면 50%를 초과해 출자한 거잖아. 그러면 공공처럼 봐주시라고 했죠? 네. 공공은 승인 신고 다 필요 없다. 해서 틀린 거라고. 틀렸어요. 이번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오판한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51층이니까. 50층 이상이 딱 속하죠? 네. 140m는 150m 하니까 이건 안 되지만 어느 곳 하나에 속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51층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야 됩니다. 틀렸고 3번의 시도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뒤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것은 민간택지에서 원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건데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하는 땅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이 지정을 하잖아. 국장이. 지금 주어가 시도지사는이잖아. 시도지사가 틀렸다고요. 국장이 지정. 여러분 공급파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땅은 지금 얘기했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고 또 하나가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또 하나가 조정대상 지역이 세 땅만 나오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장만이. 조정대상 지역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장만이. 근데 투기과열지구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까지 가능해. 그런데 이때도 시도지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땅 중에서 투기과열지구밖에 없는데 그 대신 시도지사 하더라도 까다롭다 그랬죠? 투기과열지구로 국장이 할 때는 바로 아랫사람이 시도지사 의견만 들으면 싹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도지사 간다면 아랫사람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윗사람인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될 정도로 까다롭다.
그나마 그래서 시도해서 하는 건 투기가지고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할 때도 국장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되잖아. 다른 건 아예 못하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은 지역이니까 국장만이 하는 겁니다. 틀렸고. 4번의 주택의 사용검사 후에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이 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된다. 어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잖아. 이게 바로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얘기죠. 요건. 회복한 사람의 땅이 전체 5% 미만 작을 때다. 5% 넘을 때는 아까 안 된다라고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5번의 사업주체가 투기가 완료해서 건설을 권한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투기가 완료가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을 최초로 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투기가 완료에서는 이 분양권 입주로 선정된 지위만 해당 주택은 아니고 이 지위만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위 좋은데 매매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되나요? 그래 상속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거는. 매매든 교환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넘어가는 것 자체를 다 못하게 통제한다 그랬잖아. 지위라면 전매 제한 받잖아. 근데 상속은 제외잖아. 상속은 어디서 막을 수 있어요? 상속 막을 수 있는 거 없다 그랬잖아. 없다. 무조건 상속을 누가 막아요? 상속을 막을 수 있는 데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줘야지. 거기 좀 찾아가게. 비상속인의 사망을 막아야지만 상속을 막을 수 있지. 이걸 누가 막어? 그래서 틀렸고 4번은 맞잖아요. 자, 투기과일주기에 대한 문제는 37번을 통해서 풀면 되겠네. 37번. 주택법상 투기과일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정한 주택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보다 현저히 높다. 주택 가격이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과일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국장과 시도의사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시장의수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죠. 이번에 시도의사가 투기과일지구를 지정할 때는 당해지게 시장의수의 협의 누구랑 협의해요? 국장과 협의해서 까다롭다 그랬잖아. 국장과 협의를 해서 시장의수 구청장 협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과 협의를 하죠.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3번에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일지구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기존 주택은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거 아니죠? 자, 여러분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된 건 4군데잖아. 4군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제가 조정대상 지역은 나중에 나온 거지만 투기과열지구랑 비슷한 곳이라고 했죠? 특히 조정대상 지역에서 과열지역, 위축지역 중에 과열지역이 투기과열지구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 이게 분양권이라 그랬잖아. 이것만 통제 들어가지 주택은 손대지 않아요. 투기과열지구 처음 도입할 때 기존 주택은 논외였어. 논외.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앞으로 당첨된 지위만 통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는 벗어나왔지만 민간택지에서 짓는 거 분양가 상한제는 나왔지만 분양권 전매제는 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니 아니면 민간택지에서 짓는 주택이니 한 것은 지위뿐만 아니고 해당 주택까지도 지위와 주택 둘 다 전매제한을 받는 것은 보통의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택지에서 짓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투기과일지구가 조정대상 지역은 지위만 전매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기과일지구니까 기존 주택에서는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야 되고 4번의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일지구로 지정해야 된다. 글쎄 일단 1, 2, 3번 확실히 틀렸는데 이게 30% 이상이니 뭐니 잘 모르겠네요. 5번 보세요. 투기과일지구에서 건설을 권한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는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우리 분양권 전매 제한 받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는 그 사유 중에 하나를 얘기하네요. 그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됐대요. 세대원 전원이 일부는 안 되잖아.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게 되어 사업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전매 제한, 전매 못하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않는다. 답이 5번이네 그러면? 4번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옳은 거 찾는데 뭐 5번이네 뭐. 그럼 4번 다시 봅시다. 정답은 이미 나왔지만 그러니까 사실 투기과열지구도 분양권 전매제한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여기서 같이 다루고 있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문제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전매할 수 있는 사례를 제일 많이 물었어요. 이것은 사실 정답은 거기랑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 4번은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했대요. 그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되느냐 아니냐. 자, 이런 지정 기준은 어디야? 38번처럼 28에도 나온 적 있잖아. 평상시에 잘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런 건. 그런데 우리가 나왔을 때 지금 지문을 정답을 상관없이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죠, 그죠? 가격이 떨어지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주택의 분양 계획이, 앞으로 분양할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증가됐대요. 그럼 분양이 많아지겠죠, 앞으로? 저번 달보다 30% 증가됐으니까 분양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겠네? 분양이 공급이잖아. 수요는 없어요. 그럼 수요는 일정하다고 보고, 공급이 늘었네? 공급이 늘었어요. 그럼 가격이, 공급이 이쪽이지? 수요가 여기고. 네.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그럼 이것이 늘어나는 것만큼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죠. 오히려 이거를 분양계획이 30% 이상 감소했다 그러면 지정해야 돼. 30%는 감소하고. 그럼 공급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는 수요는 일정한 상태에서 공급이 줄면 줄는 것만큼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냥 맞는 건 4, 5번이지만 어차피. 자, 39번 보세요. 39번. 자, 투기과열지구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투기과열지구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국장은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지정지역 중에 하나를 물었으니까 일단 모르는 거 나왔으면 일단 넘어가 보시고 하여튼 찾아봅시다. 이번에 시도사는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얘기네요? 그러면 누가? 국장이잖아. 이건 무조건 틀렸지. 일단 나왔을 때 주어, 목적어, 동사 이것부터 먼저 보시고. 여기서 지금 시도사는 어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조정대상지역을 누가 지정하는지부터 보셔야지. 그것도 확실히 틀렸지. 뭐 국장이 하잖아. 무조건 틀렸어. 시도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거제가 아니에요. 이건 틀렸고 정답 아니고. 3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해당 시장의 수준의 의견을 들어서 연장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이 3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없어요. 몇 년이 어디 있어.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면 이거 뭐 지정할 때 지정기간을 무슨 3년으로 한다. 이런 거 어디 있어요? 건축법, 주택법에서 135 아닌 거 2년이라고 했는데 3년에 관련된 것은 대표적인 3년짜리가 여기 3년 나왔으니까 지금 이런 게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가설건축의 전치기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신고대상 가설의 전치기한은 3년이죠. 또 하나 3년짜리는 여러분들이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주택 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주택으로 갚아주는 주택 상환사채 있죠? 그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이 최대치라고. 그 3년 2개밖에 없어요. 제가 나중에는 지금은 워밍업, 지금은 완전히 정리를 안 하는 거잖아. 오르골 때려주면 정리가 되겠지만. 오르골 때려 하고 나서도 다 뒤에 갈수록 자꾸 정리를 한다고. 건축과 주택에서 나중에 1년짜리 3개, 3년짜리 2개, 5년짜리 2개까지도 시험에 관련해서 세세히 나중에 갈수록 정리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건 다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3년 2개짜리 중에 이건 있을 수가 없다니까. 3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정 기준 자체가 없는 얘기예요. 틀렸어요. 4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기가 제한된다. 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구 내 주택이 전매기가 제한돼요? 제가 주택은 아니고 입사로 선정된 G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 확실히. 2, 3, 4번 확실히 틀렸어요. 자, 5번 봅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의수구청장은 주어가 시장의수구청장이죠.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장에게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이 조정 대상 지역은 국장이 지정을 하고 그럼 해제도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해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시장 소장은 해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 그럴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옳은 거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는 기출문제 실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1번 봤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데 이거 기준을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그렇다고 당황할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거 찾아봐. 다른 거 대부분 이상한 것들은 정답 아니에요. 다른 거 찾아보고 정답 나오면 얼른 그거 찍고 지금처럼 다른 걸 열심히 찾아봤는데 2, 3, 4번까지는 확실히 했는데 1번, 5번 모르겠다. 그럴 때 1번, 5번 다시 보는 거라고. 근데 상식적으로 5번을 찾는 게 맞죠, 이거는. 지금 이걸 만약에 시장소청이 해제를 직접 한다 그러면 틀리겠지만 국장이 해제, 지정권자가 해제권자는 맞을 것이고 시장소청이 그 지정하는 사람에게 왜 해제를 요청 못할까, 이거를?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이건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론에 더 맞지. 시장소총장뿐만 아니고 시도사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맞고, 근데 1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래도 확실히 안 쓴다. 시간은 남는데 확실히 안 쓴다라면 시간 없을 땐 그렇게 찍으면 되고. 우리 1번 다시 봅시다. 그러면 1번, 5번 이거 봐야 돼. 자, 국장은 투기과조시하니까 국장은 상관없어요. 국장이나 시도 둘 중에 하나인데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대요. 자, 투기과적으로는 값이 올라가야 지정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다른 데보다 지금 전국 평균을 초과한대. 그러면 주택 보급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적게 됐다는 거예요? 보급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가주택 비율도 전국 평균을 초과한대. 그러면 자가주택 비율이라는 것은 내 집 스스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보급률도 많으면서 자가주택 비율도 높대. 다른 데보다. 그러면은 주택에 대한 공급이 수요가 자가주택이 있으니까 수요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 이걸 판단해야지. 자, 침착히 생각해봐야 돼. 침착히. 이 정답은 나 찍을 때 확실하게 찍으란 말이야. 이런 건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 평상시 이걸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고.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다 주민이야. 여기가 다 주민이라고 생각해봐야 해당 주민인데 이게 실제 아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세 분 빼놓고 나머지는 주택보급 다 있어. 내 집 다 가지고 있어. 그것도 내 집으로 자가주택 비율 다 가지고 있어. 여기 세 분만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요는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세 분만 앞으로 새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지. 다른 데 가니까 저쪽 5분만 있어. 여기가 다 없어. 주택 보급 비율이 그렇게 낮아. 그럼 여기라면은 다 집 없는 사람들이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네? 상대적으로 아까 요렇게만 되면은 수요가 적어지겠네? 수요가 적지. 그럼 공급은 그대로 수요가 적으면 값이 올라요? 내려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주택 보급 비율이 작으면 수요가 많아져요? 올라가요? 보급 비율이 작으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아이 참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자, 주택 보급 비율이 작다라면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지, 그죠? 네. 주택 보급 비율이 작다라면 수요가 많아져.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럼 지정해야 되죠? 네. 지금 여긴 주택 보급 비율이 다른 데보다 높대. 보급 비율이 높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높고 여기만 없다는 거잖아. 네. 그럼 수요가 낮아지죠? 네. 수요가 낮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거 틀렸지. 이해 갔어요? 네. 벌써 진작 갔어야 되는데 약간 좀 늦어진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 낮에 강의할 때라면은 오전에 강의할 때라면 벌써 이해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 하여튼 뭔가 지금 다 이게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나중에 다시 생각합시다. 하여튼 5배는 그냥 오라. 자, 41번부터 41번 다 똑같은 문제니까. 자, 세대주인 가비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에 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대요.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으면 전매 못 하는데 다음 중 갑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를 찾으래. 전매할 수 있는 경우. 자, 세대원인 갑의 아들의 결혼으로. 아이고, 세대원인 갑의 아들이 결혼했대요. 그래서 갑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한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 안 돼? 왜 안 돼? 서울특별시로 안 돼. 자, 우리 부득이한 사유 중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1번 사유면 그렇잖아.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의 자유. 이것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 다른 곳으로 간다라면. 그런데 이 사유만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는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갑의 아들 결혼은 부득이한 사유 중에 하나고 전원이 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로 가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 인정 못 받아요. 수도권을 제외한 곳으로 갈 때야. 다른 데는 그런 사유 없고.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만약에 대전으로 간다 그러면 그럼 이렇게 팔고 가야 돼요? 허용이 되죠? 근데 허용이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갑의 아들은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면. 왜 아들 결혼해도 세대원 전원이 다 따라갑니까? 신혼도 없어. 이건 아주 부도덕한. 사회적으로 요새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제가 신혼 때부터 같이 살아서 아주 제가 참 그래. 우린 신혼이 없었어,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눈빛을 하세요? 저는 다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진짜 단둘이 있는. 응? 교수님 부모님 오신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지금 더 싫어하는 거잖아요. 못됐다. 이건 불효 문제가 아니고 아주 이분이 이거 위험하게 생각하시고 아들 있죠? 아들 있어도 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조선시대 때 하는 얘기지. 무조건 하고 나이 들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야지. 뭐 따로 산다고 해서 뭐 부양 의무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저는 제가 항상 돌아가시니까 다 했어요. 저는 단지 같이 사는 게 이제 부담스러워서 그랬지. 부모 삶은 부모 삶이고 자식 삶은 자식 삶이고. 그죠? 나는 이거 볼 때마다 깜짝 놀래서 이거. 가봐야들이 참. 남일 같지가 않아, 이게. 이번에. 갑은. 자. 눈치 없는 갑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갑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한대요. 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지, 또 헤어지잖아. 갑의 부모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갑에게 상속을 줬는데 왜 갑은 또 그쪽으로만 가고 또 다른 사람이랑 이것 때문에 또 헤어집니까? 헤어져서 안 돼. 갑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한다. 그러면 왜 안 돼요, 이거는? 2년. 해외 이주라면 몰라도 해외 체류라면 적어도 2년 이상 해외 체류잖아. 2년 역시 2년 이상이 된다고 이게 1년 6개월 안 돼요. 4번의 세대원은 갑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갑은 해외로 이주하고자 한다. 그러면 진짜 참 독한 사람이네. 갑은 진짜 갑만 혼자 해외 이주한대. 가족은 국내에 있고. 갑만 브라질 국적 따고 가. 나머지는 한국에 있고. 아주 합법적으로 따로 떨어져 살자 이거네, 그지? 안 돼, 이런 건. 전원이 아니야. 갑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훌륭한 사람이지, 이거는. 일부를 증여, 배우자에게. 부부 공유. 이건 전부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딱 이게 답이잖아, 그죠? 법을 몰라도 사회적으로 딱 봐도 딱 해결이 되네. 사실. 그죠? 자, 43번 보세요. 그럼 43번. 자, 주택법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정합시다. 전매 제한과는 0에 쫙 나와 있어요. 근데 0에 쫙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사유별로 쭉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평상 이제 펼쳐보고 본 거라 그랬잖아.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원칙이지만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사업체가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경우라면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아요. 받는 경우예요. 민간택지도 적용받는다 그랬잖아. 근데 지방 중에서 일부 요건을 갖추면 안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수도권이라고 표현해놔서 받는 경우를 그냥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세계에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의 권한 등기, 부기 등기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할 얘기예요. 이게 살짝 살 붙일 때. 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적용을 받게 되면은 입자로 선정된 지위는 아직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지위에 불과하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여기처럼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등기에 전매 제한 교단은 전매해서는 안 되잖아. 그죠? 제3세계 소유권 이전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등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하게 돼 있습니다. 적용받게 되면은. 예. 3번에. 근데 그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 풀 때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제가 문제였는데.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2년 이상 해외 체류고죠? 전원. 4번에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역시 아까 그 얘기죠.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이 된다. 사업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맞아요? 확 틀렸잖아. 제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뭐를 전제로 해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부득이한 사유 자체는 맞아요. 채무를 이해하지 못해 경매나 공매가 시행된다는 부득이한 사유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잖아. 그런데 왜 이거는 틀렸냐면은 사업체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틀린 거예요. 항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다 사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것도 주택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사업주체가 의미하는 것이 뭐 토지주택공사 등이지만, 뭐 그냥 이렇게만 봐도 이건 확실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5번 보시면 되겠네. 44, 45가 똑같은데 45번 문제 호시로 보시면 돼요. 자, 주택의 공급세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공급세 교란행위 금지라면, 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그 주택을 받아야 시장 질서가 안정된다. 이 지금 공급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해치행위를 금지하잖아. 그죠? 교란하는 걸 금지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걸 교란행위로 봐서 금지를 시키느냐? 아까 주택 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를 본인이 안 받고 남에게 양도하거나 남으로부터 양수받거나 공인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걸 다 금지하고 있죠. 근데 여기 금지되는 양도 양수 개념에서 매매든 증여든 권리변동 우수거나 일체행위를 다 포함하되 무엇만? 상속 저당은 제외. 그래서 제가 공급세 교란 금지에서 금지되는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상속 저당을 제외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물었다 그랬잖아. 그 얘기는 상속뿐만 아니라 저당까지도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은 당연히 허용되고 저당까지도 허용된다는 게 전매 제한과 약간 다르다 그랬잖아. 그래서 주택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를 돈 빌리고 저당을 잡아준다. 개요이건 돼. 상속저당을.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까 44번 문제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공급세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교란행위에 해당되면 금지가 되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면 허용되는 걸 찾으란 거예요. 그럼 허용되는 걸 찾는다 무조건 상속저당이 있으면 답이 돼요. 상속저당은 허용이 되니까 앞에 건 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원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무조건 허용되고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저당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상속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답이 되고 상속저당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인지를 봐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허용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상속저당 있나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당이? 그러니까 45번 풀잖아, 지금. 아이고, 이거 잘못 선택했네. 44번 풀어서 바로 정답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45번은 지금 상속저당이 없죠? 네. 그러면은 여기 증여, 매매에서 앞에 걸 봐야지, 이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인지 거기에 해당돼야지 금지가 되니까. 1번, 주택상환사채 증여. 주택상환사채면 주택 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걸려서 안 돼. 입자 저축 증서의 매매 알선. 입자 저축 증서는 어때요? 이것도 주택 받을 수 있는 증서잖아. 증서. 알선은 이거 당연히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의 양도.
이게 답이 되죠, 여러분. 도시개발 채권이잖아요. 도시개발 채권이면 이게 주택받는 채권이에요? 아니잖아요. 채권 중에서 주택받는 채권은 뭐만? 주택상환사채 1번 얘기만 있잖아요. 이것만 주택으로 받는 채권이지. 그래서 공포에 나오는 5가지 채권 중에서 주택받는 채권은 주택상환사채 하나밖에 없어. 그것만 여기 걸리는 거예요. 도시개발 채권이면 나중에 상기한에 가서 원금 이자 현금으로 받는 거라고. 현금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질 않아. 다 주택받은 증서지라고 했잖아요. 4번에 시장에 발행한 무허물 확인서, 5번에 공사업 시행을 한 이주택 대상자, 이거 이주택 등으로 지어질 주택을 받으신 지위에 다 속하고, 여기에는 뭐 상속저당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매매든 증여든 뭐 다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허용되는 것은 3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44번이라면 더 쉽게 풀었지. 더 쉽게 풀었지. 자, 우리 46번, 47번 어느 걸 볼까요? 자, 46번 봅시다. 이거는 뭐 용어까지 포함된 개념이니까. 자,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리모델링. 기존 14층 건축물의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에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리모델링을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 일부 증축에서 일부만 전용 면적의 30% 이하, 85 미만이면 40% 이하, 이거 따라오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10으로 하랬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수직 증축형이네. 수직으로 올리는 거. 수직으로 올릴 때는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최대 3계층, 15층이 안 되고 14층까지만 2계층. 맞나요, 그러면? 14층짜리 건물이죠? 수직 중에서 2계층까지. 맞네요, 그러면? 맞죠? 네. 정답이네, 그럼? 네. 깔끔하네, 그냥. 정확히 알아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기분이 얼마나 좋아, 이게. 정확히 알아야지. 1번 정확히 알아야 바로 다른 건 안 봐도 되지. 긴가민가 또 다 봐야 된다고. 자, 우리 공부용이니까 2번 해보시죠.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주택 소재지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수구청장에 제출하라. 결국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제출 서류네요? 말이 안 되지. 제가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는 어디서? 지역과 직장에만 나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지역과 직장. 토지상으로 할 필요가 없어, 리모델링은. 틀렸어요. 3번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인은 시장수구청에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신고 대상 없어요. 허가야, 허가.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그러잖아. 리모델링은 시장수에 허가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모델링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세대에서 증가한 리모델링만 건설 파트라고 했죠? 그것도 30세대 이상일 때만 사업 승인 받는 거잖아. 보통의 리모델링은 다 허가죠. 신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기 입주자 대표가 한다면 전원동의 소유자도 전원동이야. 조합할 때만 동의 요건이 75% 이렇게 좀 낮아집니다. 하여튼 뭐 이거 그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신고는 안 돼. 허가를 받아야 돼. 4번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에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당해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의 경과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수직 증축형도 증축형이고 우리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 최소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5년이 지나야 된다 그랬잖아. 10년의 경과성을 증명하는 서류는 대수선을 통한 리모델링 할 때 제출하는 거야. 대수선을 통한. 제가 증축할 때는 거의 다 시고랑 관련돼 있다 그랬잖아요. 5번에 리모델링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해야 된다. 아예 무조건 틀렸지 이러면. 아니 그럼 뭐 리모델링 조합이 시공자 선정할 때 뭐 부정으로 하라 이런 얘기인가? 자기한테 뭐 술 잘 사주는 사람 선정하라. 수의계약은 항상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특정인이 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한다 그랬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임찰로 해야지. 경제임찰로 공정하게. 예. 다 똑같은 얘기 이런 얘기들이. 우리 5번 해설에서도 경제입찰 방법으로 해야 된다. 다만 경제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시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자, 47번 봅시다. 공동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1번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 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
입주자가 직접 하든 사용자끼리 하든 관리주체가 하든지 입주자 대표회가 하든지 조합이 아닌 사람들이 할 때는 한 사람도 반대하면 안 돼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조합을 결성해서 한다면은 그러니까 조합 결성해서 하는 걸 유도하는 거야. 이게 더 간단한 거야. 다른 건 전원합인데 전원동인데 조합 결성해서 한다면은 단지 전체에서는 단지 전체 75% 이상, 동별론 50% 이상, 동만 한다면 동의 75% 이상. 어쨌든 전원동의가 아니지. 그래서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게 유리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리모델링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가 시장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동의했는데 동의 철회 문제네요? 지금 얘기는 리모델링에 동의했는데 입주자 대표가 시장수 구청에 허가 신청을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니까 동의 철회 문제잖아요. 네. 동의 철회 원리도 똑같다 그랬잖아 제가. 어느 곳은 물어보더라도 어떤 것에 대한 동의를 했어요. 철회할 수는 있다 그랬어. 그 대신 예의껏 철회하라 그랬잖아.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동의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철회하라 그랬잖아. 하기 전에. 한 후에는 철회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리모델링에 동의했다는 얘기는 이제 리모델링 그 동의요건 리모델링 해도 되는지 그 동의요건에 동의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거기서 시장구청장이 그 허가 신청서를 시장구청장에 제출한 이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 이후에는 철회하면 안 되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 동의요건을 채워야 되거든. 그러면은 허가 신청에 대한 동의요건을 채웠다라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동의권을 채워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라면 철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그럼 이게. 3번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주택층 수가 15층 이상이래요. 그러면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맞고 4번에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단지 전체 구분사격권에 각 7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사격권에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게 바로 그 리모델링 할 때 그 동의 요건입니다. 단지 전체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이제 사실 조합이 할 때죠. 조합이 할 때를 전제로 해서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약간 수정된 거예요. 수정된 거. 5번에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수 구청장에게 안전인단을 요청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얘기잖아요. 안전진단 나오는 두 가지 중에 하나. 대수를 탄 리모델링 할 때는 안전진단 필요 없어요. 증축형 리모델링이 좀 더 증축되는 만큼 면적 증가가 생겨서 위험하기 때문에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는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안전진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되고 시장은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고 실시 결과 만약에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리모델링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생각나시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증축 리모델링 할 때는 안전단을 요청해야만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걸 대수성형이라면 틀리겠죠. 넘겨보시고. 이제 주택 작은 파트가 나오는데 우리 주택 작은 파트라면은 주택 상환사채 하나 다루는 거 아닙니까? 주택 상환사채. 자, 우리 제가 주택 상환사채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주택 하나 값에 해당하는 큰 채권이다. 이것은 민영주택의 재원으로서 공공 중에서는 토지주택공사만 사실상 민영주택을 잘 공급한 LH 아파트 토지주택공사만 발행이 가능하다. 민간 중에서는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다. 다른 민간에는 발행 못 하잖아요. 다른 민간인이 단독으로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고 그때는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사업자라 공동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등록사업자 인증은 충분하다. 그래서 주택상환채는 토지주택공사 등록사 두 사람만 발행하는데 이때도 큰 채권이라 민간이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민간이나 차별. 그리고 큰 채권이라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그런 얘기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거기에 조그만 얘기들 좀 더 하면 되겠죠. 자, 옳은 것은 1번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영위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보증을 받은 경우 하나에 누가? 등록사업자. 맞아요.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가 이렇게 하면 틀려.
등록세 민간이니까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주택 상환세를 발행, 답이 1번이네, 그러면 벌써? 네. 2번에 주택상환세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세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장관의 승인받아. 이게 큰 채권 중에 제가 공통점이 큰 채권이 이것도 있고 도시개발부서 토지상환 채권도 있잖아요. 큰 채권인데 김영증권 보증받아야 된다. 민간인. 그거 외에도 이것도 있어요. 큰 채권이라 주먹구구식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발행할지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발행하게 되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여기서는 주택상환세 발행 계획 작성하는 건 좋은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틀렸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이. 국장의 승인이야. 국장. 그럼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디서 나오는 사람이냐? 공법에서 없어요. 어디서 안 나와?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디서도 안 난다고 공법에서는. 왜 여기 주무부서가 왜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겠습니까?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 4번의 주택상환세는 김영증권 맞아요. 사채권자 명의변경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법으로. 그 뒤가 틀렸네. 자, 우리 김영증권이라면 명의 변경한다. 그러면은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게 아니고 채권 원부. 정확히는 사채니까 사채 원부에 기록해야지. 김영증권은 다 그렇잖아요. 사채 원부의 소유자 이름이 새로 바뀌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채권에 기재도 하는데 채권에 기재를 안 하면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발행자이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고 했잖아요.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을 게 채권 원부, 사채 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을 한다. 그래야 됩니다. 4번에 등록소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세 효력은 주택상환세는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아요. 왜? 보증한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에. 보증한 사람이 책임져서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죠.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습니다. 주택 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항상 주택법보다 상법중 사채 발행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벌써 항상 나오면 의심해 봐야지 뭐. 그런데 항상을 지우더라도 주택법보다 상법중 사채 발행 규정이 우선 적용하는 건 다 틀렸어요. 주택법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이게 특별법이라 요거를 먼저 쓰고 여기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준용하는 거잖아. 사채는 회사 사자고 회사는 상법에서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에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걸 쓰고 여기 없는 규정에 대해서 상법중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리고 뭐 50번은 뭐 48번과 똑같은 문제니까 우리 49번이나 한번 봅시다. 우리 49번은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 거. 이 주택상환사채가 아까 주택받는 채권에 걸리기 때문에 공급서 교란금지에 걸려서 원칙적으로 양도가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그랬잖아. 원칙은 안 되지만. 그래서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분들이 아까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그랬던 부득이한 사유랑 다 비슷할 수가 없어. 부득이한 사유가 어디 갑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경우가 중도에 양도하거나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가. 1번 세대원의 취약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대요. 그러면 양도할 수 있나요? 네. 있어야 되지. 취약도 어쩔 수 없는 사유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럴 땐 따라가야 된다고. 2번에 세대원의 질병 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아유 따라가요. 좋잖아 이거. 질병 아파 죽겠는데 혼자 가서 치료하고 오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같이 가잖아 전원이 다. 3번에 세대원이 근무로 인해서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으로 이전한대요. 어때요? 안 돼요? 왜? 일부라서 하지. 일부라서 안 되지. 이거는 근무지 바뀐 사람에게 당신 혼자 가라 이런 얘기. 일부라서 부득이한 사유 인정한대요. 전원이 갈 수 있어야 된다. 전원이. 4번에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 2년 해외 체류. 5번에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한다. 다 전원이죠? 그 일부만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죠? 네. 50번도 똑같은 문제고. 자, 이제 농지법 문제가 몇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농지법 이거, 제가 그 기본 이론할 때도 농지법은 제가 오리걸로 보자 이러면서 아예 이사관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리걸달 농지법 다 본 다음에 추가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 지금? 지금 전화 설명을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은 나중에 그 오리걸들 할 때는 그 일반 그 문제집 있죠? 오후에 듣는 거? 그거로 해도 충분해. 여기서 기출 문제가 다 그 수준이지 뭐. 틀린 건 상관없고. 예, 어려운 문제가 이게 좀 작잖아, 기출 문제라. 그거로 해도 되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까지.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